예, 안녕하십니까. 2002년 한국과 일본에서 치러진 월드컵 기억하실 겁니다. 월드컵 4강의 신화, 그 감동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오필승 코리아, 정말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고 할 정도로 그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모두 기억하고 그 감동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그 축구 선진국들, 축구 강국을 한 번도 월드컵에서 1승도 올려본 적이 없었던 한국 팀이 이기면서 16강, 더 나아가서 4강에 오르는 신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영입을 해서 그 1년 반 정도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그 단기간에 정말 어느 국민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4강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또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죠. 물론 그 이후에 지금도 히딩크 감독은 자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 나왔던 것이 히딩크 리더십의 신화, 책도 많이 나오고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축구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히딩크 이전과 히딩크 이후, 2002년 월드컵 이전과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우리가 아는 박지성이라든지 이영표라든지 이런 많은 스타 선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 축구의 스타일도 달라졌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다, 한 차원 높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02년 그 월드컵 이후에 히딩크 감독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히딩크 감독의 그 히딩크 리더십의 본질은 뭔가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그 이후에 그럼 히딩크 감독의 약점은 뭔가, 히딩크 리더십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이것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과연 뭘까를 한번 취재를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축구 스포츠 전문가도 아니고 그때 히딩크 리더십에 대한 문제만을 봤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20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이미 우리나라 월드컵을 맡기 이전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감독이었고,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한국 축구팀을 맡으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한국 축구팀의 병폐로 꼽혀왔던 소위 지연, 학연에 의한 이 축구 경기, 승부에 집중해야 될 축구 경기마저도 이 그라운드 안에서마저도 지연, 학연, 또 나이 많은 선후배, 이런 게 축구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히딩크는 타파해버렸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시에 정몽준 축구협회장이었죠. 정몽준 축구협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소위 히딩크 감독이 선수 선발에서부터 운영, 팀 운영, 그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세계 강팀들과만 계속 연습 경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히딩크 감독의, 히딩크 리더십의 성공의 요인이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분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느낌으로 히딩크 자신도 이 승부에서 이길 줄 아는, 이기는 길을 찾아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데 아주 정말 프로였다. 자기 관리와, 물론 그 이후에 이 히딩크가 이루어낸 어마어마한 업적은 업적대로, 그 다음에 이 히딩크의 약점은 뭔가라는 부분도 또 한국에 있는 다른 많은 감독들을 당시에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의 약점은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의 그 업적은 업적대로 인정하면서도 히딩크의 약점은 이런 거다,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히딩크는 어마어마한 지원 속에 또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고 1년 반이라는 단기간 동안에 이 한국 축구를 정말 이기는 축구, 강팀도 이기는 축구에 매달린 것이었다. 집중한 것이었다. 근데 그 근저에는 많은 어릴 때부터 이 축구라는 게 초등학교 어릴 때 유년 시절부터 이 선수 관리를 해와야 되고 체계적인, 그러니까 축구 선수의 저변 확대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런 것을 장기간 관리하고 우리 한국 축구만이 갖고 있는 또 어떤 나쁜 점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 좋은 점에 대해서 이 배려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했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물론 당시에 한국에 있는 감독들이 지연, 학연, 또 기득권 이런 데 얽매여 있다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낸다 하더라도 또 한국 기존의 감독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는 있었다. 그러니까 히딩크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구에 관한 또 승부 감각에 관한 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추긴 했지만 히딩크가 모두는 아니었다. 우리는 히딩크 이전과 우리 축구는 히딩크 이후로 나뉜다. 히딩크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축구는 굉장한 축복을 받았고 한 차원 성장할 기회를 얻었지만 히딩크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한국 축구가 언제까지나 히딩크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히딩크를 넘어서는 곳에서 한국 축구의 발전, 또 한 차원 높은 발전은 시작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축구에 대해서는 정말 잘 모르는데 히딩크 리더십을 놓고 한국 축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는 부분, 그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히딩크 이야기를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이루어낸 성과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대 한국 정치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경륜과 정치판을 읽어내는 그 해안, 그 다음 그걸 헤쳐나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에 있어서 김종인은 최고 인류로 꼽힙니다. 민주당에서 꼽으라면 이해찬을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무소속으로 꼽으라면 홍준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정치에 관한 한 최고의 경륜가들이다. 그러니까 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전화 통화를 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것에서 지금 가장 꼽는 사람이 이 세 사람일 겁니다. 김종인, 이해찬, 홍준표. 전화 통화를 하면 현 정치판이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분석해내는데 가장 무게감 있고 명료하다, 이런 점입니다. 히딩크와 마찬가지로 김종인이 지난 1년 동안 이 정말 다 무너진 이 야권, 국민의힘, 이 야당을 살려내서 보궐선거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 계속 패배만 하던 야권에 또 야권 지지자들의 그 패배감에 처음으로 이길 수 있다, 그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것, 그 다음 정권 교체의 희망을 줬다는 것,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히딩크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뤄낸 것만큼이나 물론 다른 분야고 또 다른 직접 비유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굉장한 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김종인도 단점을 갖고 있고 그 다음 야권 전체가 앞으로 발전해 가는 데는 지금 국민의힘 야권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보선, 지난 1년 김종인 비대위 체제, 김종인이 보여준 그 리더십, 김종인이 보여준 정치적인 감각, 정치적인 방향 충분히 흡수해야 하지만 김종인에 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김종인을 극복하고 김종인을 넘어서는 자리에서 야권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김종인은 놀라운 정도로 야권을 다시 경쟁력 있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내고 변모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게 충분하지는 못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 새로운 야권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발굴해내는데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김종인이 야권에 남아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윤석열이라든지 또 안철수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만 또 유승민, 원희룡, 또 김태호 의원, 또 당 밖에 있는 홍준표 의원 모두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심은 윤석열에 대해서 곧 만나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차기 대선 전국에서 김종인은 분명히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야당의 승리를 위해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기대가 되는 부분은 기대가 되는 부분대로 배울 건 배우지만 또 김종인을 넘어선 지점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지점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지난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 과정이었습니다.
안철수와 오세훈의 단일화 과정에서 김종인은 굉장히 노련했습니다. 굉장히 노련한 노련미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때로는 독선적인 경향도 보여주기도 했고, 또 때로는 독설도 마다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야권 전체의 통합에서는 혹시 저래도 되나 하는 점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야권 통합 전체를 잘 이루어내서 보궐선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안철수와 오세훈의 야권 단일화 성공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정말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었다. 안철수와 오세훈은 단일화 얘기가 시작된 처음부터 두 사람이 따로 만났습니다. 그 다음 제가 알기로도 한 3번쯤 두 사람 만났고 계속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야권 단일화를 반대하는 걸림돌이 될 만한 많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당의 교란 작전도 있었고, 야당 내부의 갖가지 비난도 있었고, 서로에 대한 그 부분을 넘어서는데 이 두 사람이 보여준 어떤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두 사람만의 특유의 신뢰관계가 이 성공, 야권 단일화를 성공으로 이끄는데 미천이 되었다. 그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야권 단일화는 이뤄내자. 그 공감대가 성공의 아주 큰 요인이었다. 저는 이 부분입니다. 안철수와 오세훈이 보여줬던 날카롭게 대립하는 경우도 있었고 서로가 실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가 왜 국민의힘으로 통합하는 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는지, 또 안철수가 모든 것을 거부하면서 제3의 길로 가겠다고 이 협상 과정상 김종인은 3자 구도도 괜찮다고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지는 않았는지, 또 오세훈이 보여준 그 신뢰, 믿음직한 부분 인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이 김종인 뒤에 숨어서 조금 단일화 국면을 어렵게 만든 국면, 이런 것들은 또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오세훈과 안철수가 김종인보다 김종인을 넘어서서 김종인을 비롯한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 둘만의 신뢰,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신뢰만은 깨지지 말자. 그 부분이 지켜졌고, 단일화가 결정된 이후에도 곧바로 협력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걸 보여주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야권이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굉장히 참고해야 될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야권, 앞으로 대선 후보에서 단일화를 성공하고 그 다음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존 지지층들, 기존의 야권 지지층들은 정말 엄청난 분노 속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 속에서 이제 자신감도 가지고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이 승부의 포인트는 어디라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20대, 30대 중도층,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한 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중도층, 그 중도층이 이번에 야권을 지지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저 20대, 30대 중도층을 계속 야권의 지지층으로 묶어둬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통합과 혁신입니다. 초선 의원들이 왜 이 대목에서 그 성명서를 냈을까? 김종인 위원장이 퇴장하는, 그 다음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일정을 잡는 이 대목에서 왜 통합과 혁신을 얘기했을까? 지역주의와 소위 계파주의를 넘어서자라고 얘기를 했을까? 당연합니다.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이 없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년 다음 달 말이나 6월 초나 이 당권 이 전당대회 일자가 잡혀지면 또 기존의 모습대로 지금 여러 명, 거의 한 7, 8명이 지금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당권 도전이 기존의 형태대로 펼쳐지게 되면 또 그동안 보여왔던 우리 야권의 단점들, 지연, 학연, 계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요인들이 모두 다 또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20대, 30대 중도층이 또 고개를 돌리게 될 것이다. 이번에 중도층 20대, 30대들이 야권에 지지를 해준 것에는 그래도 야권이 민주당보다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엄청나게 분노하는 이 청년층들이 그동안은 야권은 더 못하기 때문에 지지를 못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야권도 기회를 한번 줘보자라고 한 데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하고자 하는 혁신의 성과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노력은 보여줬다.
그걸 이어가지 않는다면은 이 중도층은 곧바로 고개를 또 돌릴 것이다. 보시다시피 이 스윙보트라고 하는 이 20대, 30대 또 중도층들은 아주 쉽게 국민의힘에 지지를 줘봤다가 국민의힘이 좀 잘못하면 또 바로 지지를 바꿉니다.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권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초선 의원들이 그런 우려를 드러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번 전당대회에서 기존의 다선 의원들이 모두 나와서 당권을 지기 위해서 뛰는 이런 경쟁의 장으로 가지 말고 윤석열이나 안철수, 금태섭 이 모두 야권이 전체가 통합이 되는 그런 통합, 혁신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전당대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초선들이 바라보는 지점도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 이렇게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국민들 앞에는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야권 전체의 통합, 그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혁신하는 모습, 김종인이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유권자들의 또는 야권 지지층들의 어떤 이 거부감을 받고 있는 이유도 김종인의 리더십의 형태가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진 독선적인 것이거든요. 소통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 좀 새로운 야권의 모습, 국민들과 소통하고 청년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바뀐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전당대회의 장으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안철수는 언제든지 합당의 논의가 있다면 바로 야권 대통합에 나서겠다라는 거니까요. 문제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로서는 다음 달 초쯤에 이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더라도 상당 기간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한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자기 주변에 같이 정치를 할 사람들도 모아야 하고 정확한 자신의 정치적 비전도 준비해야 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8월, 9월 이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가면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8월, 9월이면 이제 야권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 국민의힘도 후보를 뽑아야 하고 야권 단일 후보가 본격 논의되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으로 가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전당대회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드러날 수 있다. 그 다음 또 야권 단일화, 또 벼랑 끝 승부가 오게 되면 또 많은 야권 지지층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지점에서 김종인의 역할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이제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선에서라도 이 윤석열이 국민의힘과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접목이 되는 방법, 윤석열, 안철수, 금태섭과 지금 국민의힘이 전체 야권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는 통합하는 이 장면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히딩크와 김종인을 비교한 것에 대해서 글쎄요, 이제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제 기억 속에 그 히딩크의 리더십, 김종인의 또 리더십, 장단점들이 있죠. 근데 한번 비교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느냐. 히딩크 이후의 한국 축구의 발전, 김종인 이후의 야권 정치의 발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